그러면 아까 우리가 표준세율 대상하고 기준세율 대상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랬을 때,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열거된 자산을,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거된 자산을 두 가지 경우, 사실상 취득을 하거나, 또는 무슨 취득을 하게 되면, 간주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다. 그때 우리 열거된 자산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크게 부동산이라는 게 있었고,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었고, 권리라는 게 있었죠. 자, 이걸 취득하게 되면은 이걸 무슨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즉 다시 말해서 원시 취득이거나 승계 취득을 하면은 얼마에 대해서, 그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해서, 자,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내는데, 이때 세율이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표준세율이고 어떤 경우가 기준세율이냐를 보셔야 되는데, 자, 보죠. 부동산은 다 등기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준부동산, 차량 같은 경우 등록해요, 안 해요? 하죠. 다 등기 등록이 돼요. 임목도 등기가 되잖아요. 권리, 광업권, 호권 등록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등기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뭘 적용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표준세율 대상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이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기준세율 대상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아까 시설이 있어요. 시설.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기준세율 대상이에요. 왜? 이건 아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지붕이 없다 그랬죠. 지붕이 없으면은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등기부가 없어서. 그래서 이 시설은 전부 다 무슨 세율 대상이다? 기준세율 대상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 연습장을 취득을 한다. 그러면은 골프 연습장은 땅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땅 위에, 자, 그물망으로 해서 쭉 연결을 해 놓죠. 그렇죠? 자, 쭉 연결을 해서, 자, 여기서 골프를 칠 건데, 이걸 통째로 샀다. 라고 하면, 요 토지 쪽은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이건 등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니까 이건 표준세율로 내라고요. 이건. 근데 요 시설은 취득세를 내요, 안 내요? 낸다고요. 취득세 낸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내고 얘도 내는 거예요. 요 시설도. 내는데 얘는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세율로 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송전철탑 있잖아요. 자, 송전철탑 있고 요 밑에 땅이 있죠. 우리가 송전철탑이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선화지라 그래요. 이걸. 나중에 지목해서. 자, 만약에 한전에서 이걸 팔았다. 그래서 그냥 일반 개인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려고 샀다. 예를 들어서 샀다면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몇 번? 몇 번 내요? 2번 낸다고요. 토지에 대해서 1번 내고 요 철탑에 대해서 1번 낸다고요. 2번 내라고요. 내대 요 철탑은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세로 곱해서 내는 거고 요 땅은 등기에 표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표준세율을 곱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표준세율을 곱해서 냈기 때문에 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등기가 원래 안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 연습장을 매입을 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유원지를 하나 매입을 했다. 자, 골프 연습장이나 유원지를 매입을 했으면은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밖에 없어요.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건물이 있다면 건물 등기부까지 나오겠지만 시설 등기부라는 건 없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문제와 그 다음에 표준세율이냐 기준세율이냐 문제는 달라요. 취득세는 다 낸다. 다 내는데 그 중에 등기가 필요 없으면은 기준세율을 곱해서 내고 등기가 필요하면 표준세율을 곱해서 낸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부동산 중에서 시설은 지붕이 없으니까 등기를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토지나 건축물은 등기가 돼야 되니까 표준세율이죠. 근데 건축물 중에서 임시건축물이 있어요. 이것도 등기 안 합니다. 임시형이에요, 임시형. 그러니까 임시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지 마세요. 영구는 무슨 영구예요. 아니, 영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영원히. 건물이 영원이라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에는 제발 영구라는 말 쓰지 마세요. 없어 보여요. 건물은 상시, 상시. 토지가 영구. 땅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땅은 영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변성이니까 토지는 건물은 상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상시냐 임시냐예요. 대부분의 건물은 상시 건축물이죠. 그건 등기부가 있어요. 근데 임시 건축물은 등기부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또는 아파트 건설 현장 사무소, 현장 사무소 같은 경우요.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철거가 될 거니까 등기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땅도 다지고 그 옆에다가 현장 사무소 가건물 하나 지어놓죠. 그 가건물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내야 된다고요. 제발 낸다고요. 낸다고요. 왜 오늘따라 반항하냐고요. 에? 냅니다. 성질 내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가 이래요. 자, 내는데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세율을 곱해서 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는 다 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다 표준세율인데 토지 중에서 딱 하나 묘지가 있어요. 네. 묘지가 기준세율 대상이에요. 묘지는 등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묘지는 해요. 묘지는 등기를 하는데, 자, 묘지를 취득을 하면은 2% 내야죠. 등기해야 돼요. 왜? 이것도 지목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묘를 사요, 내가 사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할까요, 이제? 묘를 사는 거 아니에요. 묘지를 사는 거예요. 묘지를 사가지고 등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다 뭐 할까요? 뭐 하려고 묘지를 사요? 묘를 씌우려고요? 뭐 그 하우스예요? 뭐 묘를 왜 씌워요? 관을 씌우는 거죠. 묘를 씌우는 건 없어요. 네, 묘를 만들죠. 묘를 만들잖아요. 묘를 만드는 순간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죠. 자, 내가 땅을 샀어요. 내 거죠. 내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죠. 여기다가 이제 묘를 썼어요. 여기는 내 땅 아니라고. 이제 여기는 이분 땅이라고요. 이제부터는 이분 땅인 거예요. 내 땅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팔아도 여기는 안 팔려요. 왜? 관습법에 의해서 이 사람의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등기부에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등기부에 없지만 관습법상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걸 뭐라고 해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죠. 분묘기지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등기를 하더라도 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등기는 돼야 안 돼요? 되는데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가 기준세율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분을 옮기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이분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왜 묘지가 기준세율만 내는지 아시겠죠?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만 결국 내 땅이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억울하니까 면제해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개만 우리가 무슨 세율 대상이에요? 기준세율이에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무슨 세율이고? 다 표준세율이에요. 예, 요 세 개를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취득을 합니까? 간주 취득을 하죠? 자, 간주 취득에 아까 우리가 건축이 있었죠? 물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고요. 자, 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고 증축이 있었죠? 또 개수가 있었죠? 또 지목 변경이 있었고 차량의 종류 변경이 있었죠? 물론 이 두 개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건축을 하거나 개수를 하거나 가액 증가가 되면은 취득이다. 자, 근데 이건 다 간주 취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건축을 하거나 또는 개수를 했을 때 개수는 다시 두 종류로 나눠야 돼요. 면적이 증가하거나 또는 면적이 증가하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취득입니다. 다 취득세 내야 돼요. 얼마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되 여기에 곱할 세율은 무슨 세율을 곱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자, 이때 간주 취득은 실제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실제 취득이 아니니까 소유권 등기가 될 일이. 그래서 기준세율이 기본입니다. 취득은 맞지만 등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무슨 세율이 원칙이다? 기준세율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 개수를 하거나 또는 가액 증가가 되거나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뭐가 됐다면, 과점주주가 됐다면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세율이냐? 기준세율이에요. 주식은 등기부에 표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준세율 적용 대상인 거예요. 다만 요 건축하고 자, 요 경우 자, 면적이 늘어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증축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는 다시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돼요.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뭘까요?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면적이. 아셨어요? 자, 면적이 늘어나니까 등기부에 다시 표시를 해야 돼요. 표제부에. 그래서 얘들은 어쩔 수 없이 무슨 세율로 내야 돼요? 표준세율로 내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등기부에는 금액이 표시가 돼요? 면적이 표시가 돼요? 금액은 표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개수를 하게 되면 특히 요 개수가 문제가 되는데, 개수를 지금 잘 보시게 되면요. 자, 개수를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눈다.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하고 증가되지 않는 경우하고 나온다. 그러면 면적이 증가되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니까 세금 내야죠. 근데 면적이 증가되지 않으면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라고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면적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 따져요? 가액으로 따지는 거예요. 가액으로. 그러니까 면적을 보지 마시라고요. 자, 개수를 하면 무엇은 늘어나요? 가액은 늘어나요.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가액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아셨어요? 단 면적이 동시에 늘어나게 되면 등기부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되니까 표준세율인데, 가액만 늘어났지 면적은 안 늘어났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표시가 안 돼요. 자, 집값 올랐다고 해서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표시가 안 되니까 무슨 세율로 내라고요? 기준세율로 내라고요. 그러니까 면적은 등기에 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질 때 필요한 거지,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를 따질 때는 필요 없다고요. 아셨어요? 우리는 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상태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좋아졌습니까 안 좋아졌습니까예요. 개수를 하면 좋아져요. 좋아졌으니까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면적까지 같이 넓어졌다면 등기부에 표시해야 되니까 표준세율. 면적은 증가 없었다. 그러면 기준세율이라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를 개수하면 면적이 넓어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시골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를 개수하면 면적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넓어지든 안 넓어지든 상태는 좋아지니까 세금을 내라고요. 중요한 건 등기부에 한 번 더 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적하고 가액하고를 정확히 구분을 해주시라고요. 아셨어요? 과세 여부는 가액으로 따져라. 세율 여부만 면적으로 따져라. 이해되셨죠? 자, 지목을 변경했더니 땅이 늘어나요? 가액만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는 기준세율이라고요. 땅이 넓어진 게 아니니까. 원래 등기부에는 금액이 표시가 안 돼요. 등기부에 금액 표시되는 거 봤어요? 봤을걸요?
저당권은 표시되죠. 채권 금액 표시하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 표시되죠. 그죠? 취득할 때만 표시된다니까요. 취득할 때만. 이후에는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간주 취득은 취득 시점이에요, 보유 시점이에요? 그래요. 보유 시점이란 말이에요. 보유 시점이니까 가액은 표시가 안 돼요. 가액은 표시가 안 되지만 취득세는 낸다 안 낸다? 내야 되니까 과세인데 표시가 안 되니까 기준세율이라고 해요. 근데 면적은 표제부에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되니까 표준세율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시라고요. 자, 면적이 증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는 뭘 판단할 때 필요하다? 세율 판단할 때 필요하지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할 때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개수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들 보약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약을 왜 먹어요? 뭐 하려고 먹어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죠. 건강. 몸 상태. 근데 살이 쪄요 안 쪄요? 도대체 어떤 보약을 먹길래 살이 쪄요? 살이 쪄요 안 쪄요? 찔 수도 있고 안 찔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살이 쪘느냐 안 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찌든 안 찌든 몸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세금 내라고요. 아셨어요? 건물에다가 보약 치는 게 뭐예요? 그게 개수예요. 건물에 보약을 먹었더니 살이 찌든지 안 찌든지 상관없이 몸 상태는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내라고요. 단 살이 쪘으면은 생활기록부 바꿔야죠. 생활기록부가 뭐예요? 등기부예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이고 살이 안 쪘으면 생활기록부 바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기준세율만 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기준세율 대상 여러분들이 크게 몇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면 6개. 자, 부동산 중에서는 3개. 시설, 임시건축물, 묘지가 있고요. 무슨 취득했더라도 사실상 취득했더라도 기준세율로 내는 경우가 있다. 3개. 시설하고 묘지하고 임시건축물하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간주취득은 원래가 기준세율이다. 왜? 간주라는 말은 실제 취득이 아니니까. 단 뭐가 늘어났다면? 면적이 늘어났다면 면적이 늘어나는 걸 증축이라 그래요. 그때만 무슨 세율로 간다? 표준세율로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잠깐 넘겨보시냐면 146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교재 146페이지에 보시면은 3번에 중과기준세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기준세율입니다. 저는 앞으로 중과자 빼고 기준세율이라고만 표현할 겁니다. 아셨어요? 중과자가 들어가면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겁죠? 근데 얘는 가벼워요. 2%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과자를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게 진짜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3번은 기준세율이라고만 표현하고요. 진짜 무거운 걸 중과세율이라고 할게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기준세율을 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7번까지 7개가 나와 있죠? 그 중에 양가로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개수의 동그라미. 그리고 가로 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왜? 면적이 증가하면 기준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율로 가야 되니까 기준세율에서는 제외해야죠. 가로 안에. 개수해놓고 가로 안에 보시면 뭐가 증가한 때는 면적이 증가한 때는 끝에 가서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요걸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양가로 2번에 맨 끝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액 증가. 오른쪽에 양가로 3번에 과점주주요. 자, 양가로 1번 뭐예요? 개수. 양가로 2번 가액 증가. 양가로 3번 과점주주. 요 3개 다 간주취득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시설 다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요 묘지 나와 있죠. 묘지.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요 임시건축물 나와 있잖아요. 요 3개. 그래서 요 6개는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험 문제 100% 나와요.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딱히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그래야 문제가 응용력 문제가 나오게 되면 금방 풀어낼 수 있는데 단순히 외우면 못 풀어내요. 아셨죠? 예.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 이제 123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우리 취득 중에서 간주 취득 중에서 이제 과점주주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과점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만 잘 들으세요. 과점주주는 최근에 들어와서 시험 문제 많이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개념은 이해는 좀 하고 계셔야 되니까. 자, 보죠. 이건 완전히 별개예요. 아까 이 네 개가 형평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면, 그죠? 형평성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라면 얘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과점주주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보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과점주주가 실제로 취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지만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과세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들 주주가 뭔지는 아시죠? 자,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쉽게 말해서 대표적으로 가족이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이 요 법인으로부터 뭘 사가지고 오느냐? 주식이나 지분을 사요. 자,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주주들은 취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요, 안 내요? 그럴 리가요. 여기에 주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 낸다고요. 취득세는 열거된 자산을 취득할 때만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죽으라고 사도 취득세는 안 나와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주식 취득에 대해서 내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이렇게 취득을 했더니 이 사람들의 지분율이 50%가 초과될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50%가 초과된 주주를 과점주주라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50%가 뭐가 돼야 돼요? 초과예요. 초과. 과니까 과자를 쓰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은 50%면은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초과니까 50%가 넘어야 돼요. 자, 근데 주식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죠? 주식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주식이 갖는 가장 큰 기능. 배당의 큰 기능은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주식은 배당이라든지 뭐 매매 차익, 시세 차익 노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 주식은 원래 본래의 기능이 그게 아니죠. 주식은요, 다른 말로 하면 주주예요. 주주는요, 의결권 행사예요. 그죠? 회사에 거기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 대표를 해임시킬 수 있고 이러한 권한, 즉 인사권 있는 게 주식이에요. 아셨나요? 근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사람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뭘로 따져요? 주식 수로 따져요. 주식 수로.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의결권은 강하겠죠. 아시겠죠? 근데 50%가 넘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자기네들끼리 주총 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원래 법인하고 주주는요, 주종관계일까요? 평등관계일까요?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법인인 거예요. 법인. 하나의 뭘로 인정을 해줘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요. 개인도 사람이죠. 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 노예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보는 거 맞죠? 근데 그래서 원래 법인도 주주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따로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낸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이.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잖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법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인격이 부여가 되면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주식을 취득을 해서 지분율이 50%가 넘어가는 순간 비록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지만 이 순간부터는 주종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자, 지금 이 법인이 재산을 취득을 했어요. 자, 이 법인이 재산을 사실상 취득했습니다. 그 말은 원시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요? 당연히 법인이 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주는 이 재산이 탐이 나요. 그러면 이 재산을 사가지고 자기 사면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근데 안 사요. 안 사고 이 법인의 지배권만 가져와요. 자, 그러면 이 재산을 안 사고도요, 이 재산 자기 것처럼 이용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걸 규제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법인의 재산은 주주가 이용하면 안 돼요. 법인 소유의 재산이니까. 근데 의결권이 50% 이상, 50% 초과돼 버리다 보니까 자기네들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제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만 샀을 뿐이에요?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됐을 뿐이죠. 그렇더라도 세법에서는 이 재산을 주식 대신 산 걸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이 주주가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뭐 하겠습니다? 간주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라고요. 자, 이때 취득세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당연히 누가 냈을까요? 법인이 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취득세를 한 번 더 내라고요. 요게 간주취득제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왜? 이걸 취득한 것도 아니잖아요. 취득 안 했죠? 안 했는데 취득세 내래요. 왜 내가 내야 돼? 그러니까 관할관청에서는요, 이거 이중과세 아니에요? 이중과세입니다. 실제 이 재산에 대한 취득행위는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몇 번 나와야 돼요?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취득세가 2번 나오는 거라고요. 실제 취득자인 누가 한 번 냈고, 법인이 한 번 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뭔만 샀어요? 주식만 샀는데 주식을 산 걸로 보지 아니하고 뭘 산 걸로 봐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산 걸로 본다고요. 실제 안 샀는데 산 걸로 보고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중과세예요. 원래 이중과세는 불법으로서 무효 처리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시장경제 공정성을 위해서 공익성이 더 크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억울하면 네가 과점주주를 하지 말던가 그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왜 네가 여기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의결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독점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독점하는 순간 이 법인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무조건 네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법인의 재산은 독립적인 재산이다. 근데 네 것처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간주취득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겠죠. 과점주주에 대한 제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업을 독과점하게 되면 시장 경제체제가 무너지게 되죠.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야 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그걸 누군가가요, 제약을 시켜버리게 되면 시장 가격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다.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법인은 상장 법인은 안 되고요. 비상장 법인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비상장 법인에 한해서예요. 상장 법인은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상장법에 의해서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이용 못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독과점 규제가 이미 있어요. 비상장은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규제를 만든 거예요. 비상장이 뭔지는 아시죠? 몰라요? 상장이 무슨 말이에요? 상장이?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에 뭐 하는 게 상장이에요? 자, 공개된 기업을 상장기업이라 그래요. 비공개 기업을 비상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본변동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어요. 시장에. 근데 그 시장이, 우리나라는 두 개의 시장이 있죠. 유가증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어요. 협회 중개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공개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공개할 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몇 년 동안 영업이익이 일정 비율 이상 나와야 되고요. 아셨어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되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들이 되는 기업들만 무엇을 해줘요? 상장을 시켜줘요. 즉, 그 시장에서 공개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공개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해줬다 안 해줬다? 해줬다라는 거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되니까 투자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공개는요. 검증 안 된 기업이니까 투자하셔도 되지만 네. 그래요. 그 번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되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검증을 해주면은 고맙죠. 그러니까 상장이 되면 기업 가치가 확 뛰죠. 그렇잖아요. 다음이 예전에 우리 다음 포털이 예전에 비상장이었을 때 상장시키고 나서 몇 배가 뛰었냐고요. 거의 100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주식이 상장이 되게 되면은요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모주라든지 이러한 것들, 상장되는 기업들 공모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으려고 난리죠. 그게 완전히 블루오션이잖아요. 그죠? 산업 받기만 하면은 대박인 거예요. 무조건 10배 이상은 튀길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게 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상장된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왜?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규제를 시켜버리니까. 비상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업의 주식을 사야 돼요?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뭐 해야 돼요? 취득을 해야 돼요. 취득을 해서 뭐가 돼야 돼요? 과점주주가 돼야 돼요. 그랬다면 비상장 주식의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다면, 즉 몇 프로가 초과됐다면, 50%가 초과됐다면 그 과점주주가 된 날에,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실제로는 뭘 취득했지만, 주식을 취득했지만 주식을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하고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뭐한 것으로 본다?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본다,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실제로는 취득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예요. 그래서 취득세 내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과점주주가 된 날에, 과점주주가 된 날에 뭐 한 걸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해요. 이걸 내가 이용하고 싶은데 이걸 사면은 돈이 엄청 들어요. 200억, 300억을 줘야 살 수 있는데 이 기업이 비상장이니까 주식이 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 300원, 400원 하고 있어요. 요걸 60%를 사요, 내가. 60% 사봤자 20억이면 살 수 있어요. 이 건물은 200억짜리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만 주고 사도 60%다면 2억을 주고 사가지고 60%를 내가 취득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콘도는요 완전 내 거예요. 내가 200억을 주지 않고서라도 이 콘도를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내가 갈 때마다 연락해가지고 나 대주주인데, 나 과점주주인데 방 하나 비워놔. 그럼 비워놔야 돼요. 왜? 안 비워놓죠. 회사 방침상 안 됩니다. 야, 누가 방침 정했어? 대표가 정했습니다. 그러면요 혼자 주총 열어가지고 대표 해임. 대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갈 테니까 방 비워놔. 그러면 방 비워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 제도를. 그래서 만약에 그럴 거면 차라리 네가 사,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산 걸로 보고 다시 한번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과점주주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제 취득한 게 아니니까 취득일을 잡아줘야죠. 그 취득일이 언제예요? 과점주주가 된 날이에요. 즉 주식을 취득해서 몇 프로가 넘는 날, 50%가 넘는 날에 실제로는 뭘 샀지만, 주식을 샀지만 주식을 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등을 산 걸로 본다고요. 이때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해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세니까 부동산, 준부동산 권리에 한해서, 아셨어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날이 취득일이 될 것이고, 취득세는 그 취득일이 뭐한 날이에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이죠. 그래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언제다? 과점주주가 된 날이에요. 그날에 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60%를 안 넘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내가 40%를 가질게. 네가 20%를 사.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내가 40%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에게 20%를 사라고 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으면 과점주주 아니에요? 그래서 과점주주를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요. 용서 안 하겠다. 그래서 묶어버린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는 주주 1인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과점주주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이때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느냐?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50% 초과 여부는 주주 이름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따진다? 특수관계인까지 따진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봤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죠? 자,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럼 보죠. 우리 취득세 과세표준은 뭐예요? 취득가액이죠. 단 증축등이 되면 증가한가액이죠. 자, 얘는 취득가액으로 가야죠. 뭘 취득했어요? 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가액이 취득가액이겠죠. 법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등가액이 취득가액이라고요. 근데 그걸 다 취득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60%면 얼마만큼? 60%만큼. 이게 과표예요. 근데 실제로는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등기부는 표시가. 그래서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에 대해서는 기준세율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취득한 걸로 보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표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무슨 세율? 기준세율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 지분율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지분율은 어떻게 잡느냐? 이때 지분율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때는 지분율 전체에 대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은 이때는 증가 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자, 근데 조금 이따가 이제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일단 이게 전제 조건이 되려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때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무슨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냐면 반드시 법인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돼야 돼요. 언제 과점주주가 돼야 된다?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립 시점에 과점주주가 되면 과점주주이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픈 멤버니까 그래요. 창립 멤버는 뭐라 안 하겠다 이 소리예요. 아셨어요? 자, 법인이 처음에 설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법인이 설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금을 모아야 돼요. 그 자본금을 누구한테 모으는 거예요? 주주한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주주한테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을 세우고 땅을 사고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다 누구 돈으로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투자자예요. 정상적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거니까 내놔, 이런 거예요. 몰래 살짝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과점주주가 돼서 딱 나타나서, 야, 이제 내 거니까 너희들 다 나가고 다 내놔, 이거예요. 양아치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고생한 사람은요, 뭐라 안 해요. 처음에는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놀다가요, 우리 꼭 노가드 뛰어도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내내 놀다가, 아이고, 이제 일 한번 해볼까 하고 망치 들었는데, 그때 대장이 올라와서요, 딱 봐요. 아유, 열심히 하네. 예. 너는 오늘 일찍 퇴근해. 근데 죽으라고 하다가 이제 잠깐 한번 쉬려고요. 잠깐 망치 내려놨는데 그때 올라와요. 이 새끼는 맨날 진다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밖에 나가 있다가, 자,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야, 너 쉬어 하고 본인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대장이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어휴, 네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아셨어요? 양아치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자, 전제 조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요 4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과점 주주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서, 자, 설립 시점에 과점 주주가 되면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설립 시에 과점 주주가 되면 납세무가 없어요. 이게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온 문제예요. 언제 과점 주주가 되면 납세무가 없다? 설립 때. 그러니까 창립 멤버는 뭐라 안 하겠다. 설립 이후에 과점 주주가 돼야지만 납세무가 생긴다. 두 번째, 상장 법인에 대해서 과점 주주가 되면 납세무 있다, 없다? 없어요.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만. 세 번째, 취득행위 없이 과점 주주가 되면 납세무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 과점 주주가 되려면 지분율이 얼마가 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분율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들 합격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합격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면 출석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출석률은 전체 인원분의 실제 출석하는 사람이죠. 똑같아요.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분의 현재 내 주식수가 지분율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발행한 총 주식 있잖아요. 그중에 내 주식수가 몇 주냐예요. 그게 지분율이에요. 아셨나요? 근데 지분율을 올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주식수가 늘어나는 방법. 내 주식수가 늘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사야 돼요. 그래서 요게 늘어나서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과점주주가 맞아요. 근데 얘가 줄어들어도 지분율이 늘어나죠. 예, 요거. 이걸 감자라고 하거든요. 먹는 거 아니에요. 자본금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감자라고 해요. 추가 발행을 증자라고 하고, 요 경우에 자, 내 주식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는데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내 지분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요. 그때는 취득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과점주주가 된 거죠? 납세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죽어라고 달려가지고 1등에서 1등으로 들어가면 1등이 맞는데,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놈들이 다 자빠져가지고 걸어가도 1등 했다. 그건 1등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취득행위 없이 지분율만 증가해서 과점주주가 됐다면 납세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지분율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과점주주가 됐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뭐가 됐다면, 과점주주가 됐다면 그때는 납세무 있다, 없다? 납세무 없다고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지에서 거의 안 빠지고 매년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 이거. 언제 과점주주가 되면? 설립 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돼서 쭉 영업을 해 나가겠죠? 그때 주주가 설립 때 40%를 투자를 한 거예요.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 아니죠? 납세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후에 20%를 더 샀어요.
20%를. 그래서 60%가 됐어요. 이때.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 맞죠? 여기서부터는 과점주주죠. 여기서부터 납세무가 생긴다고요. 아셨어요? 이때 몇 프로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생기는 거예요. 60%에 대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또 10%를 더 샀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됐어요? 70%가 됐죠?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 맞죠? 이때는 몇 프로에 대해서? 그렇죠. 10%에 대해서요. 10%에 대해서. 이해되셨어요? 근데 쭉 가다가 15%를 팔았어요. 15%를. 그러면 55%가 되죠. 15%를 팔았으니까 55%가 되죠. 과점주주도 아니다. 과점주주 맞잖아요. 50% 넘었으니까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에 대해서만 납세무가 있다고요. 근데 증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납세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자 20%를 사서 75%가 됐어요. 과점주주죠.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에 대해서?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얼마 냈어요? 70% 냈죠. 그러니까 나머지 5%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제일 높은 거하고만 비교하는 거예요. 요 개념만 아시면 다 끝나요. 아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 현재 내가 오늘 과점주주가 됐어요. 오늘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첫 번째, 전에 과점주주였던 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전에 과점주주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면 오늘 최초죠. 그러면 오늘 산 것만 내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체. 자, 오늘 내가 과점주주가 됐는데 주식을 사서 전에 과점주주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높은 거하고만 비교해요. 자, 오늘 내가 과점주주가 됐어요. 전에도 과점주주였던 적이 있었죠. 바로 전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전 거 중에서 제일 높은 거하고만 비교한다고요. 얘하고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증가분인 5%만 내는 거예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다시 낸다. 아니죠. 아까 여기 취득세 과세 대상만. 그러니까 취득 전물이 예전에 있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시겠죠? 왜? 그 순간부터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라고요. 그 부동산가액의 이만큼을, 요 비율만큼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못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때 60%를 취득했어요. 설립 때. 과점주주 아니에요. 과점주주 맞죠? 납세무 있다 없다? 없어요. 이후에 10%를 더 샀어요. 그래서 70%가 됐어요. 과점주주죠? 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에 대해서? 10%에 대해서. 제발 그러지 말고. 이때 안 냈으니까 이때 다 내.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가야 돼요.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무조건 증가분이에요. 아시겠나요? 원래 이때 내야 되는데 이게 설립 시점이니까 면제를 해준 것 뿐이에요. 과점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낸 게 아니라 설립 시점이니까 면제를 해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얼마에 대해서? 무조건 증가분이에요. 증가분. 그래서 내가 오늘 주식을 취득을 해서 자, 일단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돼야 돼요. 과점주주가 됐었을 때 현재 오늘 시점에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예요. 그 안에 현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다른 거 다 빼고 취득세 과세 물건만 쭉 뽑아내요. 그걸 지금 내 비율만큼만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 60%가 됐어요. 오늘 시점에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역의 60%만큼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죠. 자, 오늘 60%가 됐고 내일 이 법인이 건물을 또 하나 사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요? 법인이 내죠. 나는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왜? 나는 취득행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주한테 납세무가 있는 경우는
주식을 취득한 날에만 납세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인이 취득한 날이 아니라. 아셨어요? 주주가 주식을 취득을 해서 뭐가 된 날에, 과점주주가 된 그 날에만 납세의무가 있어요. 법인이 몇 번을 취득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60%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60%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자, 7월 16일 시점인데 이 시점에 재산 내역을 봤더니 건물이 10억이 있었고 땅이 예를 들어서 뭐 12억이 있었고 등등등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의 몇 프로만큼, 60%만큼을 계산을 해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이후에 법인이 이때 또 샀어요. 그러다가 또 판 것도 있어요. 또 사고 또 팔고 그랬어요.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 4월 20일 날 내가 이때 10%를 더 사가지고 70%가 됐어요. 그럼 나는 이날에만 납세의무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 재산이 또 바뀌었겠죠. 늘어났기도 했고 줄어들기도 했죠. 그거 상관없다고요. 그냥 이날 재산이 얼마냐예요. 여기에 10%만큼을 취득한 걸로 보고 여기에다가 세율 곱해서 내는 거예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이해만 하세요, 제발. 풀어내라고 안 할 테니까. 아셨습니까? 예,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과점주주 전부예요. 과점주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해드리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 과점주주는 몇 프로가 넘어야 된다? 50%가 넘어야 된다. 초과. 두 번째, 설립 때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의무는 없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지분 전체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에 대해서 내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는 표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세율로 내라? 기준세율을 적용해라. 왜? 실제 취득한 게 아니니까. 그게 다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그 123페이지에 보시면은 2번에 과점주주의 개념 및 범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세요. 100분의 50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초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요건에 보시면 첫 번째, 언제 과점주주가 돼야 된다? 설립 이후에. 그래서 그 밑에 만일 언제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의무는 없다. 즉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예요. 다음 장에 두 번째, 무슨 법인에 한해서다? 비상장 법인에 한해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세 번째, 법인의 주식 등을 뭐함으로 인하여? 취득함으로 인하여. 취득 또는 증자도 취득의 일종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돼야 되고,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돼야 되고,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납세의무가 있다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4번에 납세의무 성립일은 언제다? 과점주주가 된 날에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과점주주가 되고 나서 이후에 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는 없다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오른쪽에 과세 범위에서 쭉 나와 있죠. 예, 그걸 그냥 저는 칠판에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했어요. 요것만 알면 돼요. 아셨죠? 그걸 그냥 사례별로 적어 놓은 거니까 몰라도 됩니다. 자, 다음 장에 이제 127페이지에 자, 납세의무자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우리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살펴봤습니다. 취득세는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간주 취득했을 때 그 취득 당시가액 또는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등기부에 표시될 항목이면 표준세율을,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을 항목이면 기준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냅니다. 아셨죠? 단 과점주주가 됐다면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기준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첫 번째. 자, 당연히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누가 납세무자다?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에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 관리법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두 번째 줄 끝에요. 법령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엇을 했다면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뭐한 것으로 보고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이게 사실상 취득자예요. 원시 취득이면 소유자가 될 것이고 승계 취득이면 당연히 양수인이 될 것이고 2번에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뭐에 한한다? 아까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일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취득을 하면은 취득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문제는 계약 없이 승계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상속이에요. 상속은 계약 없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취득자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속은 취득자를 정해줬습니다. 뭐라고 정해줬느냐? 두 번째 줄에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누가? 상속인 각자.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누가 취득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속받으면 누가 취득한 그 취득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까요? 취득자가 누구인지는? 유언장? 유언장 다 필요 없어요. 유언장에 해놓고요. 나중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다 필요 없고. 언제 가야 상속 물건에 대한 취득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등기를 해봐야 알아요. 등기를. 근데 참고로 상속 등기는요. 10년 후에 해도 돼요. 민법 제187조에 보면은 처분하기 전에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왜? 상속 재산은 돌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돼요. 다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죠. 왜? 계약서를 죽은 사람 이름으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등기하고 나서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10년 후에 등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0년이 지나봐야 누가 취득한지 알아요. 그때까지 기다린다 못 기다린다? 그래서 그냥 상속인들이 다 받은 걸로 봐요. 각자가. 그래서 상속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상속인 각자라 그래요. 상속인 각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위탁자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느냐면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됐다고 나와요. 자,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됐다. 그러면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셨어요? 즉, 자, 제가 대한투자신탁회사에 건물을 하나 신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신탁기간이 끝나면 제가 돌려받겠죠. 근데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위탁자의 지위 있잖아요. 내가 맡겨놨으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탁기간이 끝나면 대한투자신탁회사는 여러분들한테 건물을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권리를 넘겼잖아요. 위탁자의 권리를. 결국 여러분들이 건물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새로운 위탁자.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조합원이 나와 있죠. 자, 조합원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조합 부동산입니다. 그죠? 누구용으로 취득했다고요? 조합원용으로요. 자,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거니까 당연히 누가 취득한 것으로 봐야 돼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봐야죠. 작년에는 시험 문제 나올 때요.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왔어요. 조합. 조합이 아니라 누가?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땅이나 건물을 매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조합원 개인 명의로 매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조합원이 한 명입니까?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 개개인의 이름으로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통째로 개발을 할 거니까. 그래서 뭘 설립을 해요? 조합을 설립하죠. 그래서 조합 명의로 매입을 하거든요. 취득세 내야 돼요. 그때 명의는 누구 명의지만, 조합 명의지만 납세무자는 조합이 아니라 누구다? 조합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업자라고 돼 있죠. 자, 뭐라고 돼 있느냐? 시설대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라 누구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여업자가요. 이거 리스잖아요. 리스. 차량 리스예요. 자, 제가 차는 누가 살까요? 리스하려면 대여자가 사요. 대여자가 사죠. 그래야 이용자에게 리스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 등록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지 아세요? 이용자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리스 차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그걸 렌트카고, 그건 허남반은 렌트카고 그 리스차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허남반은 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못해요. 그건 원래 대여업체 명의로 계속 등록이 되어 있고 단지 이용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용계약서를. 리스는 그 사람 이름으로 차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 넘버가 번호판이 일반 번호판하고 똑같이 나와요. 몰라요. 그건 계약 관계를 봐야 이게 리스 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리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차를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름으로 차량 등록을 해주는 게 리스예요. 장기 리스예요. 그러면 등록부상으로 보면은 누가 취득한 것처럼 보여요? 이용자 것처럼 보이죠. 차량 등록이 이용자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용자 거다, 대여자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여자가 납세무자라고요. 아셨죠? 근데 그걸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여하는 경우에요. 또 그러면 역시 이용자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밑에 6번에 수입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하고 6번은 같은 말인데 둘 다 대여입니다. 대여인데 국내 걸 대여했느냐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여했느냐 상관없이 다 대여자가 납세무자예요. 국내 걸 대여했으면 대여업자라고 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대여했으면요 수입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용자는 절대 납세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7번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라고 해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 운수업체 명의로 돼 있다고 돼 있죠. 첫 번째 줄에. 근데 오른쪽으로 가보죠.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대요. 그러면 명의자가 내야 돼요? 아니면 취득자가 내야 돼요? 그래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예요. 이게 뭐냐면 지입차량이죠. 지입차량. 운송회사에서 차를 사가지고 기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차가 있는 기사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회사에 고용이 되려면 차를 사가지고 오세요. 대신 차량 등록은 우리 회사 명의로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상으로 보면 회사가 산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질적으로는 회사 차 아니죠. 그 사람 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라고요. 자, 4번, 5번, 6번, 7번 요 4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명의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명의자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 실제 취득자. 그러니까 조합 명의로 돼 있지만은 누가? 조합원이. 이용자 명의로 돼 있지만 대여자가. 역시 이용자 명의로 돼 있지만 수입하는 자가. 운수업체 명의로 돼 있지만은 누가?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세는 공부상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취득자가 내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에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나와 있죠. 자, 말이 그지 같은 게 하나 나와요. 자, 뭐라고 돼 있느냐.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을 이렇게 거지같이 써놓은 게 문제예요. 그죠? 자, 한자를 잘 봐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주가 뭐예요? 채가. 구조부는 건물을 말해요. 건물 몸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건물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래요. 그냥 건물주라고 쓰면 될 걸 이렇게 거지같이 써놨다고요. 건물주예요. 건물주. 즉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시설을 누가 설치한 거예요? 건물주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 외의자가 설치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다고 돼 있죠. 자, 건물에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뭐가 됐어요? 하나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대요. 즉 건물과 하나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 건물의 가치를 올렸다는 이야기죠. 개수예요. 개수. 이거 개수. 아까 승강기 설치한다거나 냉난방장치 설치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말한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설치했냐고요? 외의자가. 자, 건물에 시설을 건물주 외의자가 설치하는 경우 있어요? 있죠. 임대차. 그러니까 임차인이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 은행이 들어오면서 은행에 금고도 설치하고 365 코너도 설치하고 방범 시스템도 설치하죠. 2층에 병원이 들어오면서 병원 시설 설치하죠. 3층에 식당이 들어오면서 주방 설치하고 등등도 설치하죠. 자, 그러면 그러한 시설들은 다 누가 설치했어요? 임차인들이 설치했는데 결국 그 시설로 인해서 최종 혜택은 누가 보냐고요? 건물주가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외의자가 설치했어도 건물주 네가 내 이 소리예요. 물론 실무에서는 건물주가 안 내요. 누가 내요? 임차인이 내요. 왜? 임대차 계약서에 그 약정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재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어 놨는지 아세요? 이 납세의무자를? 생각해 보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되든 임대인이 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안 냈을 때 누구 쫓아가서 멱살 잡을 거냐예요. 지금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세금이야 누가 내든 상관이 없죠. 아버지가 내든 아들이 내든 뭐 엄마가 내든 누가 상관이 있어요. 아무나 내. 임대인이 내든 임차인이든 내. 상관없어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중요한 건 안 내면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 임차인 멱살 잡았다가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임대인 멱살 잡고 흔들겠다. 야, 네가 임차인한테서 돈 받아서 내든 네 돈으로 내든 빨리 내.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정부 입장에서 세금 안 냈을 때 누구 쫓아갈 거냐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면 누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지목 변경이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죠. 그러면 변경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역시 주인이 내라고요. 주인이. 임차인이 내지 말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가 됐으면 누가? 과점주주가. 여기까지가 납세의무자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일반적으로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단 상속일 때는요. 상속인 각자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됐으면 새로운 위탁자입니다. 조합원용 부동산은요. 조합원입니다. 대여 차량은요. 대여업자입니다. 수입해서 대여했으면요. 수입하는 자입니다.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됐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실상 취득자. 상속이면 상속인 각자. 자,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됐으면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대여는 대여업자. 수입해서 대여했으면 수입하는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됐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다면 어지러워.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누가 납세의무자? 상속일 때는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면 조합원용 부동산은 대여는 수입에서 대여했으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면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과점 주주가 됐으면 상속은 대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으면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재 지위가 이전됐으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됐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다면 대여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다.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다. 상속은 대여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으면 과점 주주가 됐으면 일반적인 경우는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취득세 나머지 부분 정리할 테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